회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난 척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알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회계사여서 회계학을 강의한다라고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상한 회계사님이 야, 새끼들 뒤에 돈 벌고 싶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정확하게 18년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가 되자마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맨 끝에 보면은 강의 열정이 국내 최고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이제 각각 살아온 과거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부모님의 직업도 다르고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지만, 제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수업 시간에 다 어려운 거야. 다 시골에서 올라온 거지. 다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꼭 합격해야지만 먹고 살아 라는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계학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면 감정평가사가 회계학 이게 벌써 화가 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찍을 때마다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대고 막 뭐라 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현업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사님들의 그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이제 뭐 공시도 옮기고 저희 감사 조서에도 막 이렇게 같이 쳐가면서 막 이제 저희 회계사들이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서의 기본 틀이, 죄송합니다만 회계학을 알아야, 조금은 알아야 감정평가서의 퀄리티가 좀 좋아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정말 죄송하지만 회계학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회계학을 배웠다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돼서 괜히 억울한 건 아니다. 조금 도움은 된다. 조금. 근데 많이는 아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지만 회계학을 좀 배워놓으면 조금 그래도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퀄리티는 좀 높아진다. 근데 회계학은 좀 어렵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회계학이 어렵다? 근데 가만 보면 주변에 회계사들도 좀 있을 거고, 공부도 잘하지도 않은 것들이 회계사 보는 애들 좀 많이 보셨을 건데, 회계학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니까 회계학이 어렵진 않을까.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은 겁나 괜찮은데 얘네들은 뭐 다른 세상에 사나? 얘는 밥은 먹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어저께 한참 TV를 보는데 갑자기 어느 연예인이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씬을 3분을 TV에서 계속 보여주고 해서 내가 제 아내한테, 야, 내가 왜 제가 머리 말리는 걸 3분 동안 봐야 되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머리도 자기가 안 말릴 것 같고, 회계학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이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회계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 라고 생각하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막 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범위가 넓습니다. 회계 기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습회계사들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자리 갔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사가 붙은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졸리면 회계 기준서 읽어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허들만 넘어야 되는, 꽈락만 넘기는 과목인데 자꾸 어렵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럼 어려운 회계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에도 한번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사람이 그렇다. 어려우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딱 스탑해.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오늘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내가 요만큼 했으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재미 삼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감정평가사 한번 돼볼까? 야, 한번 되면 뭐가 될까? 감정평가사가 돼서 성공할까? 감정평가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까? 이거는 좀 나중 얘기고,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볼까? 지금 이러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회계학과 뭐 이거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해볼까? 이런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 학습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일단 알아야지. 객관식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공부할 때 그거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요거 나오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럼 내가 공부할 때,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론을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넓은 이론을 누가 다 공부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정해진 시간 동안 다 풀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100을 다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기출문제가 나오는 건 한 13년치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오는 건 맨날 나오더라고. 근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틀리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틀리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나오는지 아는데 틀렸다는 건 나오는 걸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멈추는 거야. 나 이거 알아. 근데 나중 보니까 실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아는 거냐면, 그 관련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나서가 이제 반복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마지막 강의에서 토픽 25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정없이 찍어대거든요. 그때 보시면 그 양이 적지가 않아요. 이 25개 주제면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만만하지 보이지 않냐면,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꾸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 보면 외우는 게 딱 느껴져요. 이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외웠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옆에 있으면 꼴밤 때려주고 싶지. 근데 외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어라. 찍더라도, 야, 1번하고 4번은 찍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야, 찍더라도, 야, 뭐 예를 들어 3번, 5번 중에 하나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지.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반복입니다. 근데 반복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출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13년치나 되는 국제기준이 2010년도부터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가 아주 빵빵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 13년치 기출문제를 회계학을 풀잖아요? 그 40문제잖아요. 그러면 몇 문제면 520문제. 520문제 풀면은 다른 거 공부 못 한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빡 이렇게 쥐어 짜고 짜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한 200~300문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그 정도는 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안에 두고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기출문제 외우면 절대 꽝.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꽈락 많이 나고, 매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이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여기 안평가사님 앞에 계신데, 우리 랜디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들이 너무 타이트해.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얘기해. 카톡으로. 회계사님 답변해 주세요. 그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늦었잖아요? 그러면 10분 있다 또 카톡 와. 이런 식이에요? 막 이렇게. 반나절이 지나잖아요? 그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답변 안 되면 퇴근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사실 랜드잇이라는 곳이 약간 좀 온라인 기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 강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틀을 안 넘는 것 같아요. 이 스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안 왔는데 일단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사들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거냐면, 객관식 문제 어떻게 빨리 풀어? 이런 질문 하지 말고, 이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이 이론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이론을 알면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잖아. 나오는 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계학 공부 방법은 어렵지 않다. 되게 심플하죠. 그쵸?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기출문제 한번 공부하면 되나 보다.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가 공부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가 나오는 이론을 공부해서 하나의 세트로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렇죠? 요걸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꼭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관련 기출 문제는 꼭 풀고 공부 스탑. 그리고 다른 과목 넘어가시더라도 요거 잘 기억하시면 수험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이제 회계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 회계 원리다 그러면 엄청 어려운 것 같잖아요. 원리니까, 그렇죠? 원리는 진짜 심플하게 차변 대변입니다. 여기 혹시 학교에서 이제 회계 배우신 분은 대충 알 거야. 대한민국 거의 90% 이상 회계 배운 사람들이 야 회계 뭐냐라고 이제 비전공자가 물어보면 다 차변 대변 얘기하거든. 차변 대변은 제가 보기엔 다 알아. 근데 딥하게 물어보잖아? 잘 몰라.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다라는 것만 알아. 차변 대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복식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90% 회계학 전공자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제 설명 끝나고 혹시 집에 가는 길에 회계학 전공한 친구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봐봐요. 야, 너 회계학인데 회계학이 뭐니? 그럼 걔가 그럴 거야. 차변 대변 새끼야. 이럴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차변 대변만 알면 회계 원리는 끝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계 원리를 외워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 때. 대학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몽둥이 하나 집어들고 야 자산 증가 뭐야? 그러면 차변의 증가거든요. 차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변 그럼 맞았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계속 외우는 거지. 자산 증가는 차변 막 비용 증가 차변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봉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쭉쭉쭉 다 그 한 개의 원리를 가지고 다 응용해가지고 기준서를 갖다가 여러분들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회계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에는 회계 원리에 뭘 넣어놨냐면 제가 그 개념 체계랑 재무제표 표시라고 하는 회계 기준서의 앞단을 넣어놨어요. 그게 회계 원리랑 아주 비슷하거든. 이게 회계의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어떤 친구 질문했더라고.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 네가 강의한 것만 보면 되냐?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내가 그러려다가 진짜 내가 공부한 것만 볼까 봐. 그래서 뒤에 개념 체계랑 뭐 재무제표 표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혼자서 읽을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하지만 회계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는 이해해서 반복해서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증가가 차변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냥 우리에게 언어로 그냥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끝에 여러분 회계학을 아마 처음 접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리고 회계를 대학교 때나 어딘가 배웠던 분들은 회계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요. 회계 처음 배웠을 때. 회계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처음 배우듯이 회계를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영어 배울 때 단어부터 외우잖아요. 그렇죠?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알아야 읽지.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매일 읽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잖아요. 1분에 하나씩 풀려면 읽어야 될 거 하잖아요. 근데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을 거야. 그래서 용어를 처음에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애기 때처럼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잇을 붙여라. 포스잇 붙여놓고 계속 째려봐라. 그러면 그 째려보는 게 뒤에 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들이. 그러면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근데 그거를 막상 처음부터 외운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앞에 두고, 아이씨, 언젠간 알겠지. 계속 쳐다보고, 아이씨, 언젠간 알겠지. 요런 접근 방법. 그렇죠? 그러면 회계가 원리가 일단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재무회계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엄청 넓어. 여러분들 이름도 조금 짜증나잖아요.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한국 감정평가사 시험 보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내가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좀 억울하겠지만, 그렇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인 도입이 2009년도부터 조기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한 1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출제자들도 그렇게 지식이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막 우리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딥하진 않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정말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 엄청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공부할 거냐고. 그러니까 버릴 건 확실히 버려주는 거예요. 뭐 연결, 뭐 파생상품 이런 거 다 버립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야,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다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또 회계사라고 그러는데 너 연결하고 파생상품 모르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시험에 나와도 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거를 내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풀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 근데 나왔어. 근데 이것이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칫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과랑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제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수업을 조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새끼가 제끼는구나. 나도 제껴야지. 이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학원에 비싼 돈 내고 수업 듣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그거를 취사 선택을 못하니까 그래 네 강사 네 말대로 한번 했다가 네 말대로 떨어지면 너 새끼 막 이러려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넓으니까 줄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집중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있습니다. 제 아들내미 중학교 3학년인데요. 요새 보니까 이제 함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회계학에는 함수 안 나옵니다. 우리 저 경제학 선생님이 미분도 하고 막 적분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분하고 막 한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회계학은 미분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루트도 없어요. 회계학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근데 뭐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더 환장하게 있는 건 그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은 1000이 있고 보기에 마이너스 1000이 있어요. 계산했는데 100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고민한다.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그게 회계 원리에 있어요. 회계 원리 알면 무조건 1000이거든. 근데 숫자는 나왔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몰라. 그러면 외운 거야. 내가 회계를 외웠구나. 공부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은요, 많이 하다 보면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산 빨리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덩치가 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뭐 유형자산 손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기 따라 이렇게 막 오면 돼. 그럼 시간 제목은 30초면 따라와. 더하기 빼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셔서 계산 문제도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원가 회계인데요. 이 원가 회계가 이제 우리 2020, 3년도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쵸? 사실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에게 사실 조금 미안해, 사실은. 제가 원가 회계를 이렇게 막 되게 열성적으로 강의하고 막 했는데, 이 출제자분들이 시험을 예를 들면 원가 회계가 하나의 주제를 나와도 좀 어려워하는 주제가 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짬뽕해서 콜라보해서 문제를 내버리면 더더욱이나 비전공자인 우리들은 너무 풀기가 어려웠던 거고 문제 길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 대신 재무 얘기가 쉬웠고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서 말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안 하고 아시다시피 긴장에 말리면 재무 얘기도 많이 못 풀어서 아마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원가 얘기는,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원가 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원가 얘기는 기준이 없어요. 한국제때 국제기준처럼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지면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 시험 범위가 없어. 그냥 원가회계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예전에는 원가회계 준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원가회계 준칙도 이제 많이 없어졌나 봐. 그냥 원가 계산, 원가 관리 회계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출제자들도, 제가 보기엔 출제자들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예전에 홈그림 이런 외국 서적 갖고 이렇게 막 번역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원가책에 약간 바이블 같은 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 보시고 거기서 몇 개 내시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가액에서도 쉬운 거는 엄청 쉽고 어려운 거는 엄청 어려워. 어려운 거는 풀어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한다니까. 아까 낯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안 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려운 거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액이 쉬워서 내가 먼저 푼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쉬운 거는 진짜 쉬워. 어려운 건 어렵다. 이거부터 구분하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약간 늦게 공부하는 분들이 사실 질문할 때 제일 약간 좀, 이게 답변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 제껴라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때가 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원가회계에서 쉬운 거 다 풀고 재무회계에서 쉬운 거 다 풀잖아요? 그럼 40점 무조건 넘어. 근데 원가회계를 통으로 제껴버리잖아요? 그럼 재무회계에서 40점을 넘겨야 돼. 그럼 부담스럽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원가와 재무회계 밸런스. 원가 10개와 재무회계 30개의 밸런스. 그러니까 원가에서 한 5개, 6개를 맞히고 무리해서 재무회계에서 한 15개만 맞힌다라고 하는 그 밸런스. 그 정도의 공부량만 가져가면 된다. 회계학은 다시 말씀 처음으로 다 돌아가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거 왜 이 과목 왜 있지? 라는 생각을 제가 안평가사를 만났을 때 처음 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 회계학 왜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나도 답답해. 답답한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들을 넘겨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임팩트 있게 하지만 약간 얕보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제가 사실 랜드익 강의를 이제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유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제 이렇게 강의 이력이 나오고 아직도 막 방문강의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제 이제 막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막 그런데요. 강의를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강의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올해 나이가 17년생인데요. 그만 늙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안평가사에 와가지고 회계법인 찾아오셔가지고 땀을 삐삐 흘리시냐 하여튼 되게 힘들어 보였어.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최대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되게 지루할 수도 있지. 근데 소리 질러. 강의할 때 갑자기. 재미없는데 소리 지르니까 엄청 짜증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 강의를 내가 이거 강의 듣고 감정평가사 회계학 과라가 안 나와야지. 나 안 날 거야. 그런 눈으로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강의가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러면 제가 맞아요. 대학로 가서 연극을 봐야지. 왜 강의를 비싼 돈 주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가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빨리 푸는 강의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논문 쓴 목적으로 천천히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지.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빨리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어부터 처음에는 좀 천천히 읽더라도 나중에 빨리 익혀질 때까지 계속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을 풀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의외로 40문제 중에 말문제 되게 많아요. 말문제는 우리 다른 과목 시험하고 똑같아요. 더 쉬워 오히려. 그래서 말문제 보너스. 맞히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한 10초도 안 걸려요. 말문제 10초에 풀면 다른 한 문제 1분 50초에 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강의는 다 이론 강의하고 핵심 문제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그 뒤에 강의 다 붙여져 있어. 제가 다 찾아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 필요 없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스탑하지 말고. 자, 그리고 다 똑같은 걸 했던 거라
반복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이제 5까지 강의를 작년에 찍어 놨는데요. 올해 이제 스텝 4, 5는 다시 촬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 보잖아요? 그럼 진짜 관심 가서 듣다 보면 이 새끼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강의만 잘 들어도 반복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놈이 반복하는 것만 내가 반복하면 되겠다. 문제 풀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제가 그거까지 계속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학의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 회계사 시험은 이 점수 비율이 크기 때문에 회계학의 시험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되게 아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빨리 한 50점 정도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되시면 저 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그 업무를 서로 회계법인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 호환이 많이 돼요. 그래서 평가사님한테 제가 많이 여쭤보고 업무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곧 필드에서 만난다 우리. 만나면 여러분들이 술 살 거예요, 제가 술 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잖아. 일단 내가 형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감정평가사가 돼서도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달라. 회계학 어떻게 꽈락 넣어?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네가 자격사가 돼서 어떻게 돈 벌었냐? 자격사가 돼서 어떻게 업무를 했냐? 어떻게 슬럼프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맥 먹으면서.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물어보면 내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절대 무시하지도 않고 그쵸? 뭐 어떻게 내가 무시할까? 근데 답변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라고 있을 수 있지만 엄청 참아.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댓글 달기보다 아이씨 전화나 얼굴 보면 되게 웃으면서 더 이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죠? 그래야지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은 최대한 짧게 다니는 거예요. 학원을 길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원만 부자 돼요. 짧게. 그리고 평가사가 돼서 진짜 멋있는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약간 워라밸도 즐기는 그런 전문 자격사의 그쵸, 삶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